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덕 많고 정 많은 남자.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참 쉬운 경제. 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들려줄 그분 뉴데일리 서정덕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델리 증권부장 정 많고 덕 많은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스, 바로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해주신 이야기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경제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야, 네. 진짜 서정덕 부장께서 이렇게 전망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일본이 정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네요. 예, 사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잘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이 됐고요. 간단하게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은행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건데요. 네. 이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수익률 통제 YCC라는 게 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 상장지수 펀드나 리츠나 이런 위험 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도 함께 중단을 했습니다. 단기 정책 금리를 0.1%포인트 올려서 지금 금리가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했고요.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니케이는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YCC가 이 장기 금리 유도 목표를 0% 정도 설정하고 금리를 그 범위 내로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매입했던 정책인데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어려워요.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해주고 또 필요하면 매도도 하고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좀 정책을 만든 거였는데 그런 저금리 틀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제 정책은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어제 당일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왜 그런 거냐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향후에 막 지난번에 미국이 0.5% 막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온다면 엔저가 한 번에 꺾여버릴 텐데 이 정도에서 유지를 당분간은 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를 계속 급격하게 올리거나 할 확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점진적 변화 수준 아니면 한 번 올리고 조금 스테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저 기조를 지금 벗어난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금 변화 부분, 향후 변동성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수출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수출 업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계속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경쟁력이 엔화가 이제 엔저로 가게 되면서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엔저가 사라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일본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봤을 때 다시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메리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 엔 상승 등은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 쪽에서의 좀 긍정적 변화가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망 예상도 또 해주셨는데 네. 일본 경제 이야기는 다음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들어보고 예. 얼마나 또 예상을 잘하셨나 그 얘기도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금융 사기 중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나왔다고요, 새롭게? 큐싱 들어보셨어요? 큐싱? 큐싱? 예, 큐싱. 큐싱. 예. 피싱은 낚는 거, 보이스 예. 피싱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큐싱은 처음 들어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피싱 하면 막 보이스 피싱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미싱도 있고 문자 사기. 그렇죠. 이제는 또 다른 사기 수법입니다. 큐싱인데 네. Q가 QR코드의 Q예요. 아, QR코드 찍고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QR코드하고 피싱을 합성해갖고 큐싱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해킹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커가 혹은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악성 QR코드를 촬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QR코드를 확인을 한다고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악성 앱이 깔리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하다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심결에 QR코드 인증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도 범죄에 악용된다 그럼 진짜 무섭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QR코드 찍어가지고 본인 인증도 하고 그다음 뭐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쭈디는 혹시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공유로 이용하십니까?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는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은근히 처음 하면 공짜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음.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 안 잡힐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네. 그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QR 찍어요. 아, 되게 그래요? 쉽게. 네. 어. 그리고 출입 등록할 때 그리고 결제할 때 QR 코드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하고 이게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QR 코드를 딱 찍는데 거기에 악성 앱이 깔려 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공유 자전거 QR 코드는 그 업체가 만든 건데 야 이걸 어떻게 악성 앱으로 둔갑시키냐 그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의외로 쉬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기존 QR 코드 그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 교묘하게 QR 코드를 스티커만 살짝 붙여갖고 QR 코드 그 암호화만 바꿔버린 거야.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될까요?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나 이제 밖에서 우리가 무심결에 누를 수 있는 것들을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 공개된 QR코드 딱 봤을 때 덧붙여진 스티커는 아닌지 무심결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야, 진짜 머리들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만약에 무심결에 네. 아니 그리고 공유 자전거 같은 거 이용할 때 바쁘니까 쓰는 건데 그거 막 이렇게 덧붙여진 건가? 이렇게 막 보고 그게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말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거르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가가지고 야 이거 택시 안 잡혀갖고 타고 있는데 스티커 만져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심코 QR코드를 내가 찍는 경우에 한번 만져보시는 그래도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쓱 한번 만지면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울퉁불퉁하게. 그거 한번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무심결에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 링크에 접속되는 거예요. QR코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정보 입력을 하라고 하거나 앱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서 멈추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게 그건 줄 알고 갸가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앱이 깔리잖아요. 그럼 개인정보가 탈취당합니다. 그럼 이때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즉시 인지하는 즉시 개인 이제 금융기기 다 털릴 수 있으니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융피해 신고는 어디예요? 경찰청 112. 그러니까 모르면 112예요. 그리고 피해 상담이나 환급은 1332. 이건 금융감독원이고요. 네.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 보호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18.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2에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118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건 제일 좋으니까 오늘 이걸 아셨으니까 이제 조금은 주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거든요. 스미싱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로 내용이 오면서 거기에 URL이 오니까 URL은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URL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주저하지 마시고 112, 118 등으로 전화하셔서 신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유용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또 들어볼까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오늘도 조금 이제 금융 얘기했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분양 물건을 털기 위해서 분양사들이 그리고 건설사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서울 쪽에 특히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격 반등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부동산 시장 빈익빈 부익부.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가요? 이게 서울의 그 압구정동 그리고 여의도 성수동 이게 핫한 동네예요, 사실. 이 동네에서 지금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핫플레이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조만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만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데 따른 상승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나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한마디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했잖아요. 내가 허가를 받고 네. 그러면 실거주하거나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임차인을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거를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게 해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값이 여기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주고 내가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몰려들면서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이 몰려들면서 수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또 이제 그렇죠. 사전에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 그렇죠. 지역이 예. 묶여 있는 건데 음. 언제 구체적으로 만료가 돼요? 이게 4월이 되면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지정이 만료되는 곳들이 속속 나오는 건데요. 노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양천구, 목동, 성수동이 4월 26일에 만료됩니다. 또 용산구, 이촌, 한강로 1가에서 3가, 용산동 3가 등은 지금 5월 19일이고요. 강남구도 이게 있어요. 삼성, 청담, 대치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송파구에 잠실동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잠실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잠실역부터 잠실 세내까지 한마디로 옛날 신천역 있는 이 부근까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쪽은 6월 22일에 만료가 되니까 뭐 가까운 거리는 4월 26일이고 6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대비 적게는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도돌이표처럼 말씀을 드리는 건 기대감에 대한 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썩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방금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뭐 수십억 원까지도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뤄진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가격도 혹시 좀 살펴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오른 가격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그죠. 제일 비싼 데가 이제 압구정동이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6제곱미터 13층 기준으로 해갖고 80억 원에 야, 이거 아파트가 80억 원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아파트야 하시겠는데. 네, 80억이요, 80억. 근데 이게 2021년 1월, 그러니까 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억 1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와. 그리고 지난달 21일에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평수인데요. 전용 160제곱미터 2층, 이건 저층인데 직전 신고가에서 6억 7천만 원 오른 61억 원. 말하면서 저도 웃겨요. 이게 사람이 이게 61억 원을 언제 만져볼까 싶긴 한데 압구정동이 이렇게 비싸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목동도 많이 올랐어요. 목동 신시간지 9단지가 지금 156제곱미터 28억 원, 신시간지 5단지 95제곱미터가 22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고요. 뜨거운 동네 또 하나 있죠. 성수동. 예, 이게 수억 원씩 오른 거래가 나는데 이게 성수동 장미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서울숲역 옆에 있는 걸 거예요. 왜 제가 잘 아냐면 여기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처음에. 예. 마음이 아픕니다. 16억 5,5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직전 신고가가 13억 7천이었는데 2억 8,500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크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뭐 소형 평수, 뭐 대형 평수 이런 거 상관없이.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제로 이게 해제가 될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기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다만 이제 업계 이야기를 빌어서 좀 전해드리자면 서울시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실효성 검토에는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연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핫플이잖아요. 서울의 중심지고 재건축 단지들이고 어느 정도 이게 기대감들이 강한데 벌써부터 이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버리면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얘네들이 올라버리면 이게 주변 효과라 그래가지고 성수동이 오르면 성수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옆으로 가고요. 그렇죠. 압구정동 못 사는 사람들이 강 건너가거나 강 오른쪽으로 가거나 한마디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퍼져나가면서 확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칫 집값을 자극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선거가 다음 달입니다. 지금 공교롭게 다음 달이고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입주가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섣불리 해제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양쪽의 입장을 다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도 또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80억이요. 거긴 도대체 누가 사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도 주시는데. 그 유재석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 여기예요. 유재석 씨가 돈이 많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대상도 많이 타는데 돈 많아야죠. 자, 조금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주택시장 거래량도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일단 맞습니다. 예,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의 그런 바로미터 같이 역할이 되고 있어요. 어. 서울 부동산 광장을 보니까 지난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71건입니다. 음. 지난 그리고 18일 기준 2월이 발표가 됐는데 2,201건이에요. 그러면은 2월 18일이면은 아직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몇백 건 정도 더 추가가 되면 늘어났을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9월부터 좀 많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1,824건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지난달 2월에 18일 기준으로 해서 2,201건이면 이미 12월 거래량을 물론 이제 계절적인 수요나 기간적인 수요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장이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함께 보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실거래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조금 애매한 거니까 실거래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봐야 되는데 4개월 만에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주택 거래량이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이게 좋은 지적인데요. 또 지난해 9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에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공교롭게 주택 거래량이 3,400건이었는데 10월에 2,300건으로 내려오고 11월에 1,800건이거든요. 한마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갖고 집을 사던 사람들이 대출 중단이 되니까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지금 팔린 매물들, 거래된 매물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중저가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팔렸냐면 노도강 있잖아요. 노원, 도봉, 강북으로 불리는 동부권, 그리고 용산, 종로, 중구, 이 도심권, 그리고 마포, 서대문으로 따지는 서부권, 이쪽이 지금 주택 거래량도 늘고 올랐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아가지고 팔린 거죠. 그래서 그 주택들이 팔려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났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비싼 곳들은 아직까지 얼어붙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팔렸냐 할 수 있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거 수혜를 받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정부 대책인데 고가 주택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한테 왜냐하면 신생아 낳고서 이제 특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내 집 보금자리 마련 잘 할 수 있게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이거를 15억 원, 20억 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가 주택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거예요. 9억 원 그러면 이하가 이제, 네. 중저가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제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의아하긴 한데 그렇죠. 예. 아마도 쭈디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향후 집값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예, 향후 집값 궁금하죠? 완전 내집 궁금하죠. 마련을 하실 내 집 분들이 마련해야 많잖아요. 되니까. 의견이 근데 좀 엇갈려요. 왜냐면은 정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이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어쨌든 뭐 미국이 내린다 만다 하지만 올해는 내리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매매 수요가 좀 회복되리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네. 다만 변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DSR 저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 상승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 DSR 산정할 때 대출금을 좀 적게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결론적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되니까 주택 매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도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나 수요 공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좀 팽팽하게 엇갈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력이 안 돼서 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들 청약이 됐지만 이제 중도금 뭐 남은 잔여금 이런 그쵸. 것들 네.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최근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 때문에도 더 많아질 것 같다. 네. 주택시장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어요.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